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극소량의 DNA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됐다는 뉴스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장갑에서 찢어진 아주 미세한 섬유 조각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사건은 네. 젊은 남자가 노인을 몽둥이로 때려서 숨지게 한 아주 패륜적인 사건인데요.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네.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연세 드신 피해자가 젊은 피의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아마 사소한 시비 정도는 있었겠죠. 네.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나무 몽둥이로 이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피의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몽둥이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에 범행 시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주변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범행 도구와 주변 수색을 통해서 피의자가 버리고 간 장갑을 확보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팀은 탐문 수사와 CCTV 확인 등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범행 도구인 몽둥이와 장갑을 국가원에 의뢰하여서 그 나무 몽둥이에 묻은 혈흔에서 이제 피해자의 DNA를, 그다음에 장갑에서는 피의자의 DNA를 찾아내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게 됩니다. 네. 이후에 수사를 통해 장갑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장갑이 자기 것은 맞다.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버린 것은 맞지만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장갑은 그냥 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에서는 장갑과 범행 도구 사이의 연관성, 이것을 연결해줄 단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미세 증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 사건에서 미세 증거가 그 증거물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피의자가 범행 시 도주 중에 버리고 간 장갑을 버리고 갈 때 그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 범행 도중에. 그때 이제 몽둥이에 장갑에 섬유가 남게 된 겁니다. 국가원에서 몽둥이에 묻어 있던 빨간색 섬유의 그 섬유와 장갑의 섬유를 분석을 해서 그 두 섬유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 감정 결과로 사건이 해결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건 현장에 몽둥이에 묻어 있는 혈흔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인 노인의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네, 궁금한 것이요. 가해자인 젊은 남자의 신원은 그 현장의 장갑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 장갑에서는 혈흔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장갑이나 모자, 양말, 심지어 안경에서까지 그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를 보통 접촉 DNA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네.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 피부에 각질 세포가 이제 묻어 나오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한 겁니다. 예로 모자나 장갑, 안경, 양말 등을 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땀 자체에 DNA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땀에 세포가 함께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세포에서 DNA가 검출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예로 더 설명을 드리면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DNA가 검출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소변 자체에 DNA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소변이나 대변이 요도 등을 통해서 분출될 때 그 관의 내부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세포가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피부 세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죽고 또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죽은 세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각질이라는 말을 단어에서 많이 쓰시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죠. 네. 그 단어는 이제 그 각질은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DNA가 검출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담배꽁초에서 DNA를 검출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때 단순히 침 자체에서 DNA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침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에서 DNA가 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에 구강세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세포가 나오면은 무엇이든지 DNA가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은 DNA 검출로 이루어진 건데요. 최근에는 얼마나 극소량을 통해서 이 DNA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이 된 건가요, 과학이?
그 말레이시아 교민 실종 사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요. DNA가 검출되는 샘플의 양은 사실 단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관 상태인데,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양의 샘플이 있다 하더라도 열이나 습도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보관이 되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극히 미량의 샘플이라도 적절한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DNA가 검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양의 샘플이라도 예전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을 현재는 장비와 기술이 발전이 돼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것인데, 네. 이 방법은 아주 적은 양의 DNA를 그 수백만 개로 복제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좀 쉽게 다른 예로 이제 지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그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서 검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검색이 가능해진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지문의 일부분을 현장에서 채취했지만 검색이 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최근에 재검색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도 마찬가지로 보관 상태만 잘 유지하고 있다면 예전에 확보해둔 극히 미량의 샘플을 그 현재의 기술과 장비로 DNA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DNA 검색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말씀하신 사건에서는 네. 몽둥이를 가해자인 청년이 사용했다. 네. 이 내용이 사건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미세 증거인 그 장갑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경찰 수사에서 이런 미세 증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사건에서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미세 증거란 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은 섬유나 미세먼지, 페인트 흔적, 합성 수지 조각, 인화물질, 유리 조각, 테이프 조각, 화장품 흔적, 뭐 일정 형태를 가지면서 크기가 작다면 다 미세 증거라고 이제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크기가 작으니까 네, 미세 크기가 증거군요. 작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미세 증거물은 지문이나 DNA와는 달리 그 범인의 의복이나 범행 도구, 침입구 등에서 나오는 증거물로서 그 장갑이나 콘돔을 사용해서 지문이나 DNA를 은폐하기는 쉬워도 네. 범인이 그 자신의 의복이 현장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범행 도구가 현장이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즉 범인 혹은 피해자가 접촉한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 미세 증거물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수사에서 지침이 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근대 법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 에드몽 로카드가 남긴 말인데요. 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미세 증거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하는 역할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행을 입증하는 수단, 수사의 방향, 설정, 범행 정황의 확인 등에 활용되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건 케이스와 같이 증거물의 연관성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미세 증거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릴게요. 네. 그 차량이 주행 중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이제 사건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요. 예. 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사고 당시에 운전자를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에서 미세 증거를 활용한다면 운전석 시트에서 채취한 섬유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의복의 섬유의 연관성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냐 안 했냐 이래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과 바꿔서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섬유 조각을 통해서 그렇죠. 범인이 그 밝혀질 활용할 수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섬유의 성분을 분석하는 거 미국의 과학수사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네, 장면인데요. 나옵니다. 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성분을 대조하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감정 파트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섬유 감정의 시작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섬유를 채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한 증거물을 국가원에 의뢰하면 감정인은 증거물에서 어떤 섬유를 정밀 감정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칼날과 핀셋을 이용해서 섬유의 한 올 한 올을 분리해냅니다. 네.
이 작업은 비유를 들자면 가끔 기인열전 같은 그 TV 프로에 보면 네. 그 쌀에 이렇게 글씨를 새겨넣거나 네,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는 분이 소개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채취한 섬유는 다음 단계를 통해서 식물 섬유인지 동물 섬유인지 합성 섬유인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섬유는 그 방적기의 특성에 따라 꼬임 현상이나 기계흔, 절단면 형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섬유의 특징을 찾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또 섬유 중에 그 형광염료로 염색된 섬유가 있는데 네. 이런 섬유는 형광현미경으로 구분을 해내고요. 편광현미경으로 그 섬유에 사용된 염료마다 빛을 편광시키는 성질이 다른 그 성질을 이용해서 섬유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섬유의 성분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적외선 분광광도계 검사라는 것이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레이온 등 그 섬유의 성분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와 방법으로 섬유라는 증거물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미세 증거 그리고 DNA를 검출하는 현재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